예, 강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소모임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두 번째 들었는데 또 보완을 하셔서 정말 어, 좋은 사례 연구가 되었고 또 이제 성공 요인 또 금융 선제 설립 방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나성호 조교 제2주제 화면 공유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건 끄고요. 네. 예,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또 하도록 됐고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발표할 때 일본형 그 선주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강병태 우리 교수님 발표하신 그리스 선주사 형태가 일본 그 선주사 형태하고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해운사를 여기 깊이 읽기 그리고 또 해운신문에 일본 선주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선주사 플러스 좀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합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일본 그 외항 상선은 한 3,000척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도 규모가 한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은 오로지 선주사의 선박을 운항사들이 빌려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척 정도는 이 선주사가 소유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주사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그런 전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아주 크게 다른 선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00척이라 그러면 뭐 거의 그 100척을 물론 이제 빌려오기도 합니다만 그 말하자면 선주사는 없고 그 선주사가 모두 또 운항사가 되다 보니까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면은 내가 빌려온 그 선박에 대한 그러니까 BBC HP 형태로 자기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요. 조금 밑으로.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신조를 해서 그 운항사들이 내가 사선이다 하고 하면서 내가 선주가 일단 되는 겁니다. BBCHP 국적지덕조건부선제용선 나용선이라는 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배 숫자가 전체로 봐서 한 60%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용선에서 빌려가지고 끝나면 돌려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15년 정도 되면은 내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렇게 해서 1년마다 그 성과에 해당하는 것들을 계속 갚아나가는 그런 이제 선대 구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3,000척이 있다 그러면 1,000척은 일본의 선주사로부터 빌려오고 또 그 3분의 1은 외국 선주사로부터 빌려오고 또 3분의 1은 이제 그 뭐 NYK라든지 그 K라인 같은 일본의 대형 운항사가 자기가 또 소유하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해외에 스피시를 두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배가 딱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딱 나눠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선대 구조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선대 구조 비교는 우리나라에서 뭐 대다수를 차지하는 BBCHP 그 형태하고 일본 민간 선주사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리스사가 아니고 일반 선주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선주사의 배를 정기 용선을 해와서 운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 HMM 같으면 HMM이
우리나라 BBCHP 형태를 하면 내가 실제 선주로서 내가 배를 이제 용선을 해와서 BBCHP 형태로 해와서 내가 운송계약에 투입되고 만약에 일본 형태로 한다면은 선주로부터 내가 정기용선을 해와서 정기용선자로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타입부터 먼저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사하고 SPC 사이에 대출 계약이 먼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SPC와 실제 선주 사이에 선체 용선 계약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SPC라는 게 필요가 없이 이제 금융사로부터 이 실제 선주가 그 선박 건조 대금이나 아니면 대출금을 빌려서 하면 되는데 이 중간에 SPC를 둠으로써 여러 가지 그런 금융의 기교를 여기서 이제 부리는 것이죠. 여기서 실제 선주가 운항사가 된다는 거 이걸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20년 정도가 원래 선박의 가용 기간인데 이보다 짧은 한 12년 기간 중에 성과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모두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용선자의 실제 선주가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 그 BBCHP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성과가 오르면은 그런 이제 그 BBCHP가 내가 성과의 그 상당액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타는 SPC가 소유하는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자기의 권리를 이제 보호하게 되고요. 뭐 SPC는 도관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선주의 용선료는 금융사의 금융대출금 변제로 이제 바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사가 이제 실제 선주의 채권자가 되는 형식이 됩니다. 우리 진작년 차장의 박사학위 논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SPC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법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금융사하고 채권자하고가 금융사하고 실제 선주가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 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선박에 대한 권리는 선체 운전자의 실제 선주가 이제 행하게 되고요. 선박에 대한 관리는 이제 BBCHP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인데 그 선박이 필요한 운항사는 실제 선주가 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NIK와 같은 회사는 내가 실제 선주가 될 의사가 없는 거죠. 이 점이 큰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사 같으면은 내가 배를 소유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대출금을 빌려 가면서 BBCHP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운항사는 나는 선주를 하기 싫고 정기용선만 내가 해서 또 배를 돌려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 이제 은행을 가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잠깐만, 또 좀 올려주세요. 좀 더 올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예, 내려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금융사와 SPC 사이에 역시 대출 계약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SPC와 이제 운항사인 정기용선자 사이에는 정기용선 계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BCHP 계약이 아니라 정기용선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 선주는 어디 가느냐? 우리는 이제 실제 선주가 여기 정기용선자 이 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는 실제 선주가 관리인으로 매니저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그 해상보험 할 때 관리인이 그 피보험자로 등재가 되는 걸 보고 이상하다. 선박만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선박의 침몰에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데 어떻게 그 피보험자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본 형태의 경우에는 이 관리인이 실제 선주이기 때문에 그 해상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용선자가 지급하는 용선료는 이 금융사로부터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그 NYK나 K라인 같은 그런 전기 용선자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용선료 지급은 뭐 아주 높은 신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대출금 이자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선주사는 관리는 나타나고요. 아까 강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성공의 요건 중에 하나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본 선주사들은 자기들의 선박을 관리하면서 관리 비용을 또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대출자인 은행은 선박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형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운항사의 지위, 그러니까 최종 엔드 유저로서 화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그 사람이 운항자 아닙니까? 그 운항사가 한국형과 일본형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나라에는 이제 PBCHP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사람은 이제 정기 용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박의 소유권 변화는 한국형의 경우에는 이제 용선 기간이 끝나면 그 운항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일본은 이제 배를 돌려주겠죠. 정기 용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선 기간은 형은 지금 뭐 12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일본형 그 정기 용선은 일정하게 말할 수 없고 뭐 단기, 중기가 되는 것 같고요. 12년보다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의 관리인데 한국형은 이제 BBCHP가 하니까 용선자가 하는 것이고요. 일본형의 경우에는 그 선박 소유자가 아까 보다시피 이제 하고 자기가 직접 하거나 또는 선박 관리회사에게 그 관리를 이제 맡기게 되지만 어쨌든 선박 소유자가 이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행위 책임. 선원들이 선박 충돌 사고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BBCHP가 자기 선원을 태워서 자기가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용선자인 운항사가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형과 같은 경우에는 그 선원은 그 선박 관리하는 사람들이 태우는 것이고 그 운항사는 단순 정기용 순자에 지나지 않으니까 자기 선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선박 소유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주에 대한 책임, 이거는 우리 선박 금융의 범위를 넘어섭니다만 그럼 운송인이 누구냐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화주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이것은 이제 한국형도 용선자 즉 BBCHP가 되는 것이고 일본도 용선자 타임 차트러 정기 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금융사의 보호수단은 모두 이제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주나 채권자의 그 보호인데 어느 경우에나 그 소유자가 운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가 우리 법상으로는 이제 불가하고요. 그러나 BBC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법에서는 이제 가압류가 되거든요. 그 점이 이제 좀 채권자한테 유리하다 볼 수 있고, 선박 우선 특권은 우리나라 법에 한국 법이 적용되면은 이제 우선 특권이 BBCHP의 경우에도 가능한데 일본형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법에 따르면 이제 가압류는 불가하고 정기 용선의 경우에 우선 특권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회생 절차에서는 한국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진 샤먼호 때 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논란이 있죠. 그 사선이라고 보게 되면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간 선사인 채무자의 소유다라고 보면 그 채무자 희생 보고 58조에 따라서 그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 채무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존이 돼서 영업과 또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니까
금융사는 그러니까 채권자로서는 보호를 받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형 같은 경우는 이 정기 용선을 나갔기 때문에 정기 용선된 선박을 그런 채무자가 자기 뭐 소유다 보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금융사는 쉽게 그 빌렸던 담보를 했던 선박에 대한 그런 채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보죠. 그다음에 이제 선주사의 형태는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이 뭐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하셨는데 강 교수님께서 보시는 거랑 제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주사가 선박을 대여해주는 계약 형태에 따라서 정기용선 계약형하고 임대차 혹은 리스 계약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그리스 선주사는 정기용선형인 것 같고 중국형은 아마 리스사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기용선 계약형은 이제 일본 형태가 되는데 그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뭐 운항하게 되는 선사는 정기 용선료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은행의 대출금을 이제 갚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주 그 해외에 세운 SPC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당사자는 SPC와 그 운항사가 되는 것이죠. 이 계약 하에서는 정기용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선주사가 선원을 선임 관리하는 구조가 되죠. 그죠? 이것이 이제 그 리스 형태랑 가장 큰 차이점이 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은 그 운항사가 가지지 않 말하자면은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이제 그 정기 용선자 운항사가 같지만 선박을 조정한다든지 그뭐 와 같은 그런 해기와 관련된 부분은 선박 그 소유자의 몫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은 이제는 선박 소유자가 자기 선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선박에 대한 수리 이런 것들 모두 그 소유자는 SPC가 담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선계약이 만료되면은 소유자에게 선박이 반환. 자, 그다음에 리스 계약형은 이제 이게 그 파이낸스 리스가 아니라 이제 오퍼레이팅 리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상법상 해상법상으로는 이걸 이제 우리가 단순 나용선 또는 뭐 단순 현재 법률 용어로는 단순 선체 용선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리스형은 금융사가 이제 리스 회사를 만들어서 선박을 소유하고 이를 희망자에게 리스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리스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선체 용선이 되는 것이고 운용 리스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그 이제 운송인이 되는 자는 그 이제 에, 리스 이용자가 되는 거죠. 선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사가 어, 자기가 배를 빌려오고 거기에 대한 수리, 선원의 고용, 운항 이 모든 걸 이제 리스 이용자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은행이 이런 선원의 고용이라든지 수리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박과 관련된 상타, 해기상 모두를 이제 그 선사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이 리스 제도의 또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리스 이용자가 모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선박 충돌 사고가 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이거 잘못됐네. 이거 리스 회사가 아니고 이거 리스 이용자입니다. 이거 제가 발표를 잘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리스 이용자로 좀 고쳐주세요. 리스 이용자. 네. 리스 이용자 선사가 합성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민간형하고 금융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일반 선주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이제 표현하는 민간형이 됩니다. 소유자가 이제 민간이 되는 형태가 이제 민간형 선주사인데 일본과 같이 뭐 도운 기센이라든지 니센이라든지 쇼웨이 기센이라든지 이런 그 민간의 그 이제 회사가 선주사가 되는 경우를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영업 형태는 선박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 자금을 한 30% 넣고 그다음에 대출을 한 70%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다음 예, 금융형은 이제 뭐 금융사가 실질적인 선박의 소유자가 그 되는 것이고요. 그 아마 이제 돈을 자금을 빌려올 때는 아마 자기 자금은 70% 30% 하고 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한 70% 정도 대출을 받을 걸로 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선주사 육성의 필요성 장점과 단점인데요. 그 필요성은 아까 강 교수님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하신 걸로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점 그 제가 이제 운항사의 관점에서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PBCHP하고 그다음에 전기 용선을 한 운항사를 비교한다 그랬으니까 운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탈피. 아까 강 교수님께서 뭐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몇 년 동안의 우리나라 전체 그 선사들이 BBCHP를 해올 때 또는 뭐 전기 용선을 해올 때 어떤 그런 그 부채 비율 또 부채의 증감 일정들 보셨는데 저는 뭐 어떤 분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BBCHP는 현재 12년 동안의 원리금 상환을 모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단위를 그러니까 이제 뭐 11년 동안 나눠 가지고 쭉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매월 그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정기 용천을 한다고 하면은 사용 연한이 24년이기 때문에 그 24년 중에서 지금 정기 용천을 12년을 한다고 본다면은 12년 동안 이렇게 그 용천료를 내가 나누게 되면 50 단위에 대해서 그 12년 동안 나눠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비교하면은 훨씬 싸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BBCHP 형태로 해와서 내가 소유를 하기 위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것하고 시장 가격에 맞춘 전기용 선료를 납부하는 것하고는 그 순간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전기용선 싸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불경기가 왔을 때 뭐 1년이고 2년이고 훨씬 금융 비용이 적게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점이 우리가 그 선주사를 만들자는 하나의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인데 우리가 BBCHP를 하면은 이 12년 동안의 그 성과 모두가 이제 그 부채로 올라가지만 우리가 정기용선 타입으로 하면은 이제 2년만큼 2년 정기용선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훨씬 현 시점에서는 작다는 거죠. 물론 여기 부채 비율은 우리 IFRS에서 좀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아서 전기용선의 경우에는 전혀 부채 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움직임, 그런 우리 희망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의무와 책임인데 전기용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책임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책임이 훨씬 이제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불경기 시 우호적인 분위기 활용. 이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한진해운 사태 때 외국 선주사로부터 배를 빌려 와서 30% 그 우리가 용선료를
깎을 때 너무 무척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우리 그 전기 용선자들이 우리나라 선주사들로 부터 배를 빌렸다면은 좀 쉬웠지 않겠나. 그래서 우호적인 그 분위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기 역행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불경기가 되면 운항차는 낮은 성과의 선박을 이제 보유하려고 하지만 금융사들은 뭐 대출금을 오히려 상환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주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 영업의 목적은 바로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선박을 구입해서 또 낮은 가격으로 우리 전기 어, 그 용선자들한테 어, 그 배를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또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가 이 그 운항사가 없어지는 거죠. 운항사는 더 이상 내가 이제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그다음 채권자로부터 신뢰의 문제. 요건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좀 심각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흥하해운하고 그 장금상선하고가 배를 모두 전기용선 형태로 어, 그 내놓는다 그랬습니다. 그 내놓은 배를 내가 이제 운항사가 운항을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더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NIK, K라인, MOL이 자기 모 회사는 그대로 있으면서 컨테이너 선박만 다 전기용선을 줘가지고 더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해상법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가압류할 수 있는 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항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됐을 때 그 뭐 담보가 되는 배가 없어요. 그 화주들한테는 우리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면은 가압류가 안 되는 강제집행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그저 너원 그 3개에서는 워낙 튼튼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걱정 없이 잘 할 수 있는 그 타입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용선이 되면은 전기용선을 한 운송인의 그 상대방은 채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선박 관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제 그 선주사가 다 해버리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선주사 육성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역행적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 두 번째, 매출 및 고용의 확대가 있을 수가 있다. 좀 올려주시고요. 제가 조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척당 일당 5만 달러, 5만 원이 아니고 5만 달러인데, 5만 달러, 일당 5만 달러로 용선료를 잡으면 이게 360일 하면 그 1,800만 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0척이면 15억 불이고 300척이면 45억 불, 약 4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림잡아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뭐 5만 달러가 안 될 수도 있고 조금만 되면 뭐 만 불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몇 조 단위의 그 이제 그 매출이 오를 수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 35조 원이 매출인데 이걸 한 5조를 합하면은 그게 한 40조 가까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선박 관리를 소유자가 선주사가 하기 때문에 선원의 고용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500척에 20명이면 아마 10,000명일 거예요. 500척에 20명이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원을 다 태운다면 10,000명에 대한 그런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박의 우리한테 관리를 직접 선주사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한 선원들도 있고 관리차들도 있으니까 좀 문성을 이용해서 경기 절감을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산 전련 효과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산 전련 효과가 더 크게 있는 거죠. 그이 저 금융선은 쉽게 회전 절차에 들어간 배를 자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그다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선주사 육성 등록이 조건인데 아까 이거 이제 제가 강 교수님 그 어, 하신 것하고 조금 이제 어,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단단한 정경선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점이 민간 선주사를 육성하는 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튼튼한 전기용선자가 와서 배를 좀 건조해 달라라고 할 때 건조를 하니까 그게 만들어진 선주사의 선박이 그 말하자면 매출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전기용선이 쉽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선사가 없이 우리가 배만 만들어 둔다 해가지고 이 선주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점에서는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요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선주사들이 외국 전기 용선자들하고 네트워킹을 잘해서 외국에도 배를 빌려줄 수 있도록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채권자 보호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P&I 클럽의 보증당 등등으로 또 할 수가 있고 우리 운항사가 100% 선주사로부터 배를 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소유하는 배가 적어도 3분의 1, 뭐 2분의 1 있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운송물이 실린 그 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경기 하강시에 반선되는 선박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선주 그 이제 은행들이요. 그래서 그 선주사는 물론이고 은행들도 전기용선 나갔던 배들이 막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성과가 낮은 상태라면 이걸 처리하는 것이 이제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 같은 것도 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주사의 경우에 이제 막대한 그런 그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또 책임도 많이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지나가 버렸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선주사를 만든다면 일본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선주사하고 또는 아까 본 그리스 선주사하고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렴한 용선료로 선박을 용선자에게 대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강 교수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출 받을 때부터 우리가 이자율이 일본은 뭐 1%, 2%인데 우리가 5%, 6% 받아가지고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그 뭐 그러면 어떻게 선주사를 만들 거냐는 것인데 뭐 제가 생각한 이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장기 운송 계약 특히 이제 COA를 이제 뭐 활용하는 것 여기 COA는 이제 장기 운송 계약도 다 이제 그 포함이 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PBHP를 하지 않습니까? COA 계약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기간이 지나면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3의 자본으로 설립되는 선주사에게 이제 그 용선자가 선박의 건조를 의뢰하고 COA 계약에서 나오는 자금을 그 용선료로서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형태로 하면 이 선주사가 육성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을 통한 선주사 육성인데 이건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이제 사정으로 봐서 지금 뭐 170개 사가 되지 않습니까 선주사.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나라 이 선주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주사를 겸하는 운항사 중에서 좀 일부를 선주사로 하고 운항사를 좀 줄여나가는 형태가 어떻나. 그러니까 상당한 그 운항사는 이제 선조업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선주사로 전업할 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뭐 그 공모나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해운 정책으로 삼자 하는 것이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금융형 선주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금융사가 이제 자기 자회사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소유자가 되면서 한 70% 정도는 또 다른 그런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이제 빌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금융형 선주사가 되면 이 금융사가 신용이 높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로 그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경쟁력도 갖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혼합형 하이브리드는 아까 우리 그 강 교수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여러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돈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자는 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민간 하고 은행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좀 은행이 조금 더 지분을 좀 더 가져가지고 은행이 그 리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은행이 좀 저렴하게 금융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제가 이거 한 2년 정도 쭉 생각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법률로 이게 제정이 돼 가지고 이 선주사의 그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한국 저 선사들의 어려운 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선사들이 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뭐 없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조금씩 해서 선주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너무너무 약한 거죠. 특히 금융국 관련해서. 그렇다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춘 금융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선주사를 우리나라에 육성하려면은 이게 선주사가 있어서 이 선주사가 그런 금융 리스크는 좀 부담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은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이 선주사의 그 선주사가 되는 그 선주사에게는 선박을 건조할 때 그러면 대출 이자율을 낮춰준다든지 또 뭐 그런 지원이 이 법률에 담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또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운항사 된다? 그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이 법에 지원을 받는 선주사는 그 이제 운항사 될 수 없다. 또 그런 것들도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올려주세요. 1조, 2조, 3조, 4조, 5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 조문을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 소모임의 그 경과에 대해서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취지는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공고를 했습니다. 이 소모임에 선주사 육성 소모임에 와서 활동하실 분이 있으면 좀 연락 주십시오 했는데 한 15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많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해진공의 본부장님도 들어오셨고 또 뭐 회사의 또 대표님들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시도 상선에 그 선주하시는 또 김기석 또 부사장님도 우리가 고문으로 모셨고 회계사님도 여기 또 돌아 계시고요. 그래서 멤버는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및 2차 회의 결과인데요. 1차 모임은 이름 한번 보시면 되실 건데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강병태 교수님께서 그리스형, 중국형 우리 소모임 멤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저도 일본형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윤희성 교수가 선주사가 되려면 어떤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의견을 좀 답변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 이왕구 부사장님도 이제 출구 전략으로 우리가 선주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네, 다음 계속 그래서 이제 선주사의 뭐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부분에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선교사의 필요성은
우리 오늘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인 선주사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또 나온 이야기고요. 예, 또.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민간이 그 독자적으로 하는 방안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이 좀 주도적으로 이제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다들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도 적극적으로 이 금융권하고 위험을 같이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 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아까 강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권하고 선사, 보험사, 조선소 그 힘을 합하는 형태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모임 하면서 그러면 하나씩 풀어가자 그래서 2차 모임에서는 선두사의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매지 프로바이더 또 선주사 그 대선 회사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선주사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여기 보시면 선박을 소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선박을 매각 대선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원을 고용 관리한다. 그리고 운항은 하지 않는다.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이내의 단기용선을 주는 자를 포함시킬지가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선주사는 오늘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아마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주사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 방식을 우리가 이제 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민간 선주들이 전혀 투자나 희생 없이 금융으로부터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는 이 그 우리 프로젝트가 성립이 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이제 기록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의 목적은 선주사를 만드는 것은 해운업의 기반을 튼튼히 해서 카펙스를 줄여나가는 것이 있다라고 의견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3차 모임은 12월 11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여객 선사 우리가 여객 그 선사 좀 더 올려주세요. 좀 올려봐 주실래요? 좀 더, 조금 더 올려봐 주세요. 예. 외항 여객 선사는 구조화 금융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객 선사들이 선박을 건조하려 그러면은 이게 장기 운송 계약이 없기 때문에 구조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주사를 만들 때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그 저 우리 소모임에 지금이라도 들어오실 분들이 계시면은 문은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